네, 나스닥의 흐름이 크게 안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또 기술주가 연결이 될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술주 나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연준에서 거의 뭐 입에다 칼을 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떠한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한 1% 초반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의 폭을 늘려나갔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였습니다. 다우가 플러스였는데 나중에 이제 장 막판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다우도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라엘 브레이드너스 연준 부의장 이제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패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2%를 맞추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엘 브레이드너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비둘기파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매파 쪽으로 돌아서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고물가에 맞서겠다는 브레이드너드 지명자의 의도가 연준의 영향력 있는 비둘기파 인사로서의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이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 유지에 오랫동안 힘주었던 브레이드너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연준의 최우선 목표로 끌어올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이제 통화 긴축 관련돼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 정도 눌러놨던 부분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고 선물 시장의 패드워치툴에서도 보게 되면은 3월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까지도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차례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이루어질 확률이 50%에 이제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팽배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연준 인사 중에 한 명인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슨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도 3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봤을 때는 연말에는 2.5% 부근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돼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JP모건의 CEO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리 인상이 4회로 그친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 평가를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이 연준의 이사들도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월가의 CEO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올해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1.71%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1.6bp 정도가 빠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BMO 캐피탈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반응이 없었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에 대한 시선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망이 조금은 안 좋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CNBC에서는 월가가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21년도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상당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2년도에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실적 추이가 반복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를 한 것은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현재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오늘 두 가지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급락이라는 게 이제 몰랐던 내용도 아니고 대부분 알던 내용이죠.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 다 아실 텐데 근데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시세 좀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낙폭이 큰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일단 파월 연준장이 한 번 정도는 이 통화 긴축에 대해서 달래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연준 이사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실적 시즌 관련돼서 만약 지금 많은 부분 땡겨놨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성장주 위주의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었고요. 이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뭐 물론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이쪽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뭐 성장주냐 민감주냐 이런 게 아니라 실적으로 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는 어떤 거 볼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는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장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유니티라든지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6%, 많게는 10%까지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오늘 사실상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5%가 오히려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0.5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미주증권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고 AMD 관련돼서 좋은 이제 이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두 기업들이 사실상 국내에서도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성장주들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가치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있었었는데 이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던 흐름이었었고요. 그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는 두산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오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의 급락을 국내 시장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그 델타 항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도 간밤에 나와줬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델타항공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상승폭은 더욱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의 수익이 94.7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90.2억 달러였으니까 컨센보다도 역시나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바스타인 CEO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지난 4주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자사 직원들이 만에 한 8,000명 정도가 확진이 되게 되면서 연말 휴가 시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분기부터는 봄, 여름철에 여행 수요가 강력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의 회복세는 상당히 가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N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항공편 결항이 크게 완화가 되게 되면서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결항률이 1%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델타 항공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향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좋아진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제트 ETF 항공을 보게 되면은 2.27% 정도 이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4.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서스퀘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2022년도 하반기에는 장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고마진 사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보잉을 또한 봐야 될 텐데 보잉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항공사들이 빠르면 1월 내로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10일 이제 이 중국의 매체인 신랑제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이난 항공 소속의 보잉 737 맥스가 2시간 52분을 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비행을 재개를 한 부분이 있었었고 아직 승객을 태우지는 않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비행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운행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만큼 이러한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전일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별로 이 항공주라든지 리오프닝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은 모아가는 이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아직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상은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욱더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성장주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반짝반짝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이 상승날 사시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타이밍 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같이 연결해 볼까요? 국내는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도 보셔야겠죠. 아까 이 서스퀘어 하나에서도 보게 되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해외여행이 되면 대형 항공사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테고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항공 관련돼서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대한항공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거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조금 더 대형 항공사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급히 매수하실 필요는 없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장비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도래가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고리였습니다.